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와 함께하는 쥐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지영희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8월 5일 부산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지난 2018년 고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의료기관에서 이런 참변이 벌어져서 지금 의료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의료계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자, 오늘 지영희 기자와 함께 반복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 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부산 사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부산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었는데요. 의사는 부상이 심해서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고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온몸에 휘발물질을 뿌린 채 창문에 매달린 상태였는데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하며 대치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해야 할 진료실에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지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건가요? 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지난 6월 중순 이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입원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병원 측과 갈등을 빚어오다가 의사가 퇴원을 요구했는데 불만을 품고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소 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신질환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환자가 흉기를 꺼내 들었는데 뭐 경찰에 연락을 한다든지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던 건가요? 네, 남성이 인화물질을 뿌리고 흉기 난동을 부렸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병원은 이를 제압할 보안 인력은커녕 난동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비상벨이나 비상탈출구 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대형병원 같은 경우는 진료실 대피 공간이나 긴급벨 같은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하고 있지만 환자,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소지품 검사를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요. 의사나 환자의 신뢰관계로 진료를 보는 거니까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사건 이후에 정신병원 의사들끼리는 개인용 후신 도구를 마련해야 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한 또 충격과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사건이 2년 전에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마지막 날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었는데요. 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정신과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의사가 사망하는 사건 다들 알고 계시죠? 2018년 12월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진료 도중 환자 박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고인이 된 임세원 교수는 진료실에서 환자가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자 간호사와 환자들에게 도망치라, 빨리 피해 등의 위험을 알리고 간호사들이 안전한지 확인하다가 쫓아온 범인에게 변을 당했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2018년 한 해의 마지막 날이어서 더욱 큰 슬픔과 안타까움을 자아냈었는데요. 게다가 그날의 마지막 진료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건가요? 네, 2018년 12월 31일 오후 5시 40분경 박 씨가 찾아온 건 외래 업무가 이미 종료된 시간이었습니다. 예약도 안 했고 종료 시간에 찾아온 환자라 그냥 다음 기회에 오라 했을 수 있는데 임 교수의 평소 성품으로 봐서는 아마 거절하지 않고 진료를 보다가 그런 편을 당한 것 같습니다. 박 씨는 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해 수개월 동안 외래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범행 동기는 물론이거니와 뭐 미안함이나 반성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를 두고도 논란이 됐었죠. 자, 당시에 피의자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네, 박 씨는 징역 25년형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그 과정이 계획적이었으며 범행으로 유가족은 물론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학대 등으로 인해서 현재 정신 장애를 앓고 있으며 범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의료계에서는 고 임세원 교수와 이번 사건을 두고 예고된 비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더욱 마음이 좀 아픈데요. 자, 이번처럼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포함해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 왔죠. 네, 지난해 1월 은평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가 정신의학과 의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고 10월에는 노원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의사가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쳤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전북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게 머리를 가격당해 중상을 입었는데요. 지난해 4월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을 처리했지만 비슷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폭언, 욕설, 폭행, 협박, 업무방해, 난동 등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총 577건에 당했고요.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전체 수치가 2018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사건 당시에 의료진의 안전보장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실제로 정신과 의사분들 가운데는 이런 위협 때문에 병원을 그만둔다거나 또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정신과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신과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말해서는 범죄 발생률이 일반인보다도 낮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 통계에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과 환자들,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이번에 더 생기고 더 강화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예측 불가능이란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과 의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신과 의사들 중 심각한 폭력을 겪은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직을 하거나 개원을 하고 있는 병원에서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기 때문에 잠시 진료를 쉬는 등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살린다. 이런 자긍심을 갖고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도와준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당한 자괴감 또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의료법 개정이라는 성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 현장이 극도의 스트레스가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병원 내 의료진의 안전에 이런 심각한 사고가 80, 90년대부터 여러 차례 발생해 왔는데요. 영국에서 1999년에 의료인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발표한 후에 오히려 신고가 역설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마 국내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사고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들을 원망하는 환자들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위험성도 많이 느끼게 될 텐데 자,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고 임세원 교수나 이번 부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급성 정신 증상에 의한 것이었고요. 또 어떤 수술이라든지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한 다툼이나 분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임세원법의 하나로 이제 의료인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관련 내용이 개정되고 또 정부가 병원급의 비상벨이나 비상문, 또 보안 인력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아직 시행 규칙의 재정일, 비용 책정 등의 문제로 멈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임세원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임세원법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임세원법이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임세원법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마련된 이른바 임세원법은 의료인 보호 조치로 크게 세 가지를 의무화했는데요. 우선 의료진을 폭행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의사를 숨지게 한 경우 무기징역도 가능하고요. 또 병원에 반드시 경찰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보안을 전담하는 인력도 두도록 했습니다. 자, 처벌 부분은 이미 현행 형법이나 형사법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처벌을 세게 하지 않아서 발생한 거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무엇보다 안전을 좀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네, 문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건데요. 비상벨 한 개를 유지하는데도 연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들고
보안 인력을 채용하려면 수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안 인력은 100명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진과만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받고요. 의사 1명과 간호사 몇 명이 근무하는 대부분의 개업의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국의 정신병원은 1,670개인데요. 이 가운데 100병상 이상 285개만 임시원법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1,485개는 무방비 상태고요. 게다가 이 중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1,087개는 입원실이 없습니다. 환자 안전관리로는 입원 환자가 대상이어서 1,087개 의원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거죠. 사건이 발생한 부산병원도 병상은 49개, 의사는 숨진 A씨 혼자였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들입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진료 환경이 안전할 수 있도록 좀 촘촘하게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외국의 좀 좋은 사례들을 들여올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영국의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이 한국식의 112 전화벨을 울리면 무조건 가장 가까운 경찰이 출동합니다. 호주는 인근 경찰과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미국은 엑스레이 검색대를 둔 데도 있습니다.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정우 교수는 비상벨을 누르면 3분 내에 경찰이 출동하는 게 최상의 대책이라면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기만 해도 예방 효과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의료인들은 지금도 불안과 공포 속에서 환자를 위한 희생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의사들끼리 어떤 자구책을 내놓기도 했다고요. 네, 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일부 정신과 의사들이 의사 가운 안에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막는 방어복을 입고 진료한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방어복을 입고 근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이 있었던 병원에서는 사건 이후 7개 진료실끼리 연결해서 대피 통로를 만들었고요. 의사용 플라스틱 방패나 간호사용 호신용 스프레이를 비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임세원법이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을 인식시키는데 역할을 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근본 대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불시에 일어나는 일을 100%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반복되는 폭행이나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료실 내 대피 공간과 대피로 확보 지원 등에 대한 추가 논의는 물론 무엇보다 소규모 병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매번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정신과 환자에 대한 어떤 편견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치료와 지원이 중단되면 더 강력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의료계에서 이번 사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한 대학병원 정신과 전문의는 보안요원 배치 후 자신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 같다고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면서 이번 사건까지 더해져서 이들이 낙인 찍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와 같은 편견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우리 사회에 근거 없는 공포심과 좀 불안함을 조장하고 있는 건데요. 자, 자칫하면 정신질환자들은 다 폭력적이고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동안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편견과 차별이 확산되어 왔는데요. 대검찰청의 2017년 12월 범죄 분석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0.136%였지만 같은 기간 전체 인구 범죄율은 3.93%로 28.9배나 높았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비율은 0.014%였지만 전체 인구 강력범죄율은 0.065%로 5배나 컸는데요. 그런데도 정신질환자의 강력 사건에 집중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성이 훨씬 큰 것처럼 인식되곤 했습니다. 실제 정신질환자로 인한 범죄 위험은 매우 낮고 이들은 정신과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배제와 격리를 경험하며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정신질환자들이 대다수라는 게 진실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해마다 관리 사각지대로 사라지는 환자의 수가 2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과 예방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낙인이라든지 사회적인 편견은 없이 그러면서도 의료진들에 대한 어떤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각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영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